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단도직입 예고부터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가 출연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당 대표를 뺀 대통령의 만찬, 정치인의 외모 비하 논란, 그리고 교육감 출마의 자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어머니의 세 번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3일 올라온 사무치게 그리운 울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어머니는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이 되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네 번째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냐고 묻자 긴 침묵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일제강점 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사망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응급 환자는 4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포인트 줄었지만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명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응급실 파행을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하더라도 만찬 날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도 몰랐던 대통령과 일부 지도부의 만찬, 이 만남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패싱을 당했다는 놀라움에서 대통령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인데요. 대통령이 편가게 들기를 한다, 후배 밉다고 밥 한 끼를 못 먹냐, 전 정권 정무수석들도 이렇게 입을 모아서 비판했습니다. 번개 만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번개에 끼고 싶으면 노력을 더 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번개하고 싶으면 평소에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고요. 바로 못 받아도 콜백을 또 꼬박꼬박 주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번개 만찬, 만찬에 간 사람도 못 간 사람도 민망해진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공개 만찬의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르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만찬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서 식사하는 것 하나까지도 큰 관심이고 물론이죠.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만난 그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것.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에 참석한 분이 알려줬다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 네, 만찬 참석자가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도 입장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광재 위원님. 네. 여당 내가 아직도 복잡합니까? 이 문제로? 근데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당내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최고위원, 그러니까 일부 비한계 최고위원이 전부 참석하고 수도권 중진 의원, 이제 윤상현 의원이라고 다 드러났잖아요. 참석했다면 이 성격이 친한계는 배제하고 비한계 지도부와
일부 중진 의원들만 초대해서 식사가 이루어졌다. 뭐 이랬다면은 조금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게 오후에 급작스레 윤상현 의원이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초대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친한계 지도부를 배제하고 전역을 하겠다라는 모임의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묻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내의 갈등이 이른바 친윤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는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알겠습니다. 대표도 여기 참석한 그 최고위원분들에게 자신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어제 뭐 기자들 인터뷰에서도 네,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을 네.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언론에서 궁금해서 자꾸 묻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희정 의원님, 네. 만찬 내용을 이거 누가 흘린 거냐? 뭐 이런 궁금증까지 나오고 있어요. 친한계에서. 네. 뭐 참석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기롭게 그냥 친한 기자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늘 번개 모임이 있었는데 누구누구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인요한 의원이 지금 이제 의료개혁 문제 관련해서도 대통령께 뭐 정책적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가 흘렸건 간에 주말 저녁에 비공개 대통령 만찬이 다음 날 월요일 오전에 보도가 된다는 거는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행보는 그게 공개 일정이건 비공개 일정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알려줘도 그때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젯밤에 만난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흘린 사람은 누군가는 조금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여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8월 30일 날 그 만찬 하기로 했잖아요. 한동훈 지도부와. 그런데 2026년 의대 정원 문제 유예하자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민생을 핑계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찬에도 또 안 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비공개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비공식 만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만나는구나 한동훈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또 하필이면 윤상현 의원이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 함께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 픽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친한교와는 소위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지금 지도부와 공식적인 어떤 만남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때 왜 낙선한 나경원, 뭐 윤상현 의원 다 함께 그냥 함께 가서 저녁했던 거 외에는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추석 뒤에 만난다고 하면은 2달 있다가도 지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공식적인 만남이 미정인 상황에서 이런 비공개 만찬이 가져올 어떤 파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통령이 뭐 국민 통합 얘기하지만 여권 통합도 못 이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가 이제는 옆에만 와도 아픈 후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배제 정치, 협량한 어떤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게 공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파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후배하고 밥 한 끼 못 먹냐 이런 비판 쪽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총선 전에 제 기억에 아마 1월 22일 내지는 23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걸 거절하고 그 다음날 바로 언론을 상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한 것 자체로도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와의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 빼고 누구만 부르고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전에도 대통령의 정치인들과의 비공개 만찬은 뭐 간간히 있었습니다만 그게 하루도 안 가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석자 면면을 보면 사실은 인요한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은 어떤 여당의 현역 의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니까요. 다만 특이점이 이제 지금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이라는 데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최고위원 해봤자 다 합쳐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부르려면 다 같이 부르지 저렇게 일부만 부르고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고 언론 보도 보고 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마 뒷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번개는 되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하고 안 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다 되는 사람만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락은 일단 해줬어야죠. 예. 못 오더라도.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매일경제 주최 세계 지식 포럼이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리가 좀 동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치도 좀 달라서 한 화면에 이렇게 찍히긴 했습니다만 따로 얘기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이제 결국은 갈등석을 전제로 하는 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좀 방송 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워낙 자리 배치가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자리를 떠나서 서로 인사를 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 반면에 뭐 나경원 의원이 가까이 있어서 나경원 의원과는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것만큼 당정 관계가 위태로운 관계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당을 대표하는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건데 평소 약속했던 것처럼 건강한 이 수평적 당정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마찰음이지 그것이 뭐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번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도 번개할 때는 좀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이게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 윤상현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임이 비한과 친한과 이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런 식의 모임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어제 섣불리 이게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화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정 관계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처럼 지나친 수직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 그것이 확대 포장돼서 나오는 것이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의 네. 이렇게 당정 표현해볼까요?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마찰음이지 파열음은 아니다. 좋으신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마찰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마찰은 얘기 들어보니까. 의견이라는 것은 항상 이견이 존재하기 나름이죠. 예. 마련이죠.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지금의 의료 현실 또 당이 생각하는 의료계의 현실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조율 과정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뭐 공동묘지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처럼 침묵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네. 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에 한동훈 대표 및 지도부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상태고요.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죠. 이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그 여당의 마찰음, 파열음까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찰음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일련의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총선 국면에서의 공천과 그다음에 그 총선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문제,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 여기에는 대통령 권력도 포함이 됩니다. 네. 모든 권력은 그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라는 기능적 권력 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본인을 봉건 시대의 왕 또는 북한의 수령과 같은 어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지존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직업 관료 집단에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보고한 것들에 대해서 걸핏하면 경로를 해서 어떤 그 관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그다음에 엄연히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는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조리돌림을 하고 이쁜 사람은 꼴찌라도 결국은 당대표를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당연히 기능적 권력 분립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좀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 권력보다 훨씬 더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흔히 친윤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장해찬 씨가 배제가 됐죠. 네.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한 씨가 배제가 되니까 배제 다음 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을 해서 그 불만을 표출을 하죠. 그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대해서 코치까지 해줬는데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가 됐지요. 예, 그건 아직 의혹 단계이니까 예, 단정지을 수 저는 없죠. 이제 그 예. 배경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의혹을 보면서 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서 그토록 화가 났을까의 예. 원인이 결국은 절대 지존을 모욕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총선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김 여사 명품백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측근인 김경률 씨가 그 프랑스 혁명 중에 그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아네트를 김 여사의 비유를 했단 네. 말입니다. 이렇듯 어떤 절대 지존 본인과 그러고 아내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한동훈 대표가 모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그 윤 대통령이 그런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비롯되는 절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그 심정의 발로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해석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굉장한 걱정이 있고 이제 추석 앞두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응급 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상태긴 한데 의료계 쪽에선 받지 않는 상황이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의 마찰음이 들리면서 이게 뭔가 될 것이냐, 이 협의체로 대화 국면을 만들어서 해결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다 공감하고 있고 빨리 이걸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의사협회나 뭐 전공의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앉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부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전공의들은 또 뭐 의사협회 지금 이면택 회장이 있는 한 함께 할 수 없다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면 대통령이 일단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뜬금없는 의대 증원 2,000명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2,000명인데 또 내년 입시는 1,500명도 또 가능한 상황이어서 왜 애초에 2,000명을 그렇게 고집했는지도 이유를 누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요즘에 응급실의 어떤 대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올 이 협의체에 함께 들어와서 논의할 어떤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지금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해야 된다, 당사자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의사협회나 전공의들도 특히 이 박민수 차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서 애초에 뭐 부적절한 의세라는 표현 때문에 그때서부터도 경질해야 된다. 그게 협상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경질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갑자기 응급실 뭐 건강보험 수가 올린다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 자비 들여서 올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돈 없어서 더 못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픈 국민들이 이 연휴 동안에. 그래서 문제 해결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의사들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응급실 지키는 지금 의사들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돌아올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들의 어떤 경질 이걸 통해서 조금 진정성을 보여야만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응급 현장을 가죠. 이거 어떤 행보입니까? 내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응급실 또 지역 의료의 공백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의료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인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실이 현재 의료 실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러니까 감내할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응급실의 공백은 없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 당에서는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언제든 위기 상황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자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들을 정확히 좀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있는 응급센터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된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전 앞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령이라든가 전제군주와 비교하신 것 같은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의 갈등은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은 여러 사안별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의 스타일이 수령과 전제군주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 5일 그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정부가 총력을 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이 뭐 총력을 다 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분야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부가 오히려 의료인들의 좀 자존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쯤에 한시적으로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찰료, 조제료가 워낙 쌉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 3, 4천 원 받던 거 8, 9천 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것도 지금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발언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전국에 뭐 한 17개 정도 권역별 대형 병원에 청와대 비서관들을 파견해서 현장 점검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의료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나와서 거의 그 의료인들 감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점점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드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저는 좀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습니다.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한1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네, 두 의원이 지칭한 사람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입니다. 외계인 같다는 말. 스포츠 선수한테는 때론 칭찬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계인 같다, 사람이 좀 얇다. 이 같은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당에선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가 써서 징그럽다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금도를 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외계인과 키, 살모사까지 품격 없는 외모 비하에 유치하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저열하다라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기분 좋게 들을 만한 사람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극도로 아껴야 하는, 특히 대중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은 일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항상 민심에는 반응하겠지만 자신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영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얼굴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외계인 같다거나 이런 말이 공인, 특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맡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좀 편한 유튜브 방송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라든가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불편한 감정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으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진성준 의장이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는 점을 부연을 했거든요. 외모 비하도 아니었다라고 부연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인사들 반응은 그래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시나요? 잘못한 거죠. 예. 부적절한 발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첫 대면한 자리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미뤘다가 만난 여야 첫 대표 회담이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제 배석을 했던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를 첫 대면을 하고 이제 본인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라는 좀 형식이 구애받지 않은 편안한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속으로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본인 입 밖으로 나온 순간에는 그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중진 의원이죠. 진성준 네. 의원은.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아차 싶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곧바로 사과를 해서 좀 일을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두고두고 인구의 회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어떤 말 한마디가 주는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조금 과도하게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궁금증 직접 또 대면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은 이것저것 궁금해서 막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특히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발언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네.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떤 차별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타파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빨리 사과한 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중하지 못했고 명백한 잘못이었다라는 의견이네요. 김영현 의원님, 조국 대표도 이제 같은 방송에서 비슷한 논란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사과를 했고 조국 대표는 반박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 지금 금방 방송에서는 이제 편집본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조국 대표의 말 속에는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김어준 진행자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인터뷰에 이어서 이제 물어보면서 그 키 차이가 나는 사진을 앉은 키 차이가 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동훈 대표가 180cm라면서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써왔습니다 워딩을 상세한 논평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네. 사람이 좀 얇더구만요. 이 얇더구만요가 이게 보통 깊이가 없다 혹은 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 겁니다. 외모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느낌을 갖고 그리고 제가 18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80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것이 뭐가 외모를 비하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저 방송에서 질문 내용은 진성준 의원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제 진성준 의원의 말과 함께 조국 대표를 같이 싸잡아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저열한 민낯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논평이 저는 좀 저열한 비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반박을 좀 들어보죠.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런데 자꾸 180이라고 하니까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180이라고 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어느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어준 씨가 180이라고 했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자꾸 180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이야기의 전체 맥락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사실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듣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부분이 되잖아요. 네. 저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분명한 의도는 한동훈 대표는 키가 나보다 훨씬 작던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논평을 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박을 하는 거고요. 조국 대표는 분명히 전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고 큰 게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라고 전제를 달고 진행자가 앉은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80인 것 같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저열한 민낯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지난 총선 선거 국면에서
정치를 개같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저열한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모 비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저열한 민낯이라고는 그러한 아주 극렬한 언어로서 공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반박과 재반박 또 재반박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정치권의 외모 평가 논란은 사실 그동안에도 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사진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얼굴에 대한 평가를 했다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또 2022년에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평가 자체가 어떤 의도나 아니면 뭐 차별 혹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정혜 복지위원장님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셔서 잘 모시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오늘 이슈도 그렇고 그동안의 논란도 그렇고, 김용남 위원님, 정치는 정책으로 얘기하고 행보로 얘기하고 메시지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닌 다른 이런 외모 이런 것들로 폄하하는 듯한 평가를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예, 그 외모 평가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발언 그 내용을 들어보면 외모를 이용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하나 조롱, 아니면 또 외모를 갖고 사실상 아부하는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예.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는 내용인데, 이제 어떤 정치인이나 중요 인물 같으면 그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 아니면 어떤 업적, 아니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거는 얼마든지 뭐 있을 수 있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만, 이제 키 외모 갖고 그걸 소재로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뭐 그걸 이용해서 보다 수준 낮게 좀 저질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소재로 삼는 거는 아주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주제는 또 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조희현 교육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열리게 된 보궐선거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곽 전 교육감이 비판받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살았다는 점, 그리고 반납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0억을 갚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 선거 출마에도 자격 제한이 필요하단 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마의 자격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의 심판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광노현 출마는 시민 상식선에서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자제해달라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당내 여론이 어떻다고 지금 보세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오늘 아침 이제 원내대책회의 발언에 매우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당의 기호를 달고 출마하지는 않죠.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제 뭐 진보 보수 교육감으로 대별되기도 하고, 또 아름아름으로 이번에는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선거운동원들이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표방하지는 않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바람을 타거나 어떤 정쟁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 교육은 조금 한 발짝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광노현 교육감 전 교육감 이제 후보죠. 이 후보가 했던 그 발언 검찰 권력으로부터 우리 교육을 지키는 선거다 이런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실형을 받았고 물론 법적으로는 회복이 다 됐죠. 그러니까 출마도 선언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매우 그 적격인 후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본인이 이제 그 징역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 받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사실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35억 중에서 5억 정도 지금 반납을 하고 남아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뭐 검찰로부터의 자유로운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본인이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뭐 하차 결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8, 9명의 후보들이 지금 뭐 소위 진보 진영의 후보들로 나와 있어서 네. 단일화 과정에서 이거는 뭔가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저희는 뭐 그 전과를 가진 분이 다시 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께서 그 말을 한 것까지는 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육감 선거를 최악의 선거에 빠뜨리는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고요. 예. 그런데 우리 지방교육법에 의하면 그 교육감 선거와 관련돼서는 정당 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정당의 대표자가 특정 후보자 여기는 후보자가 데려오는 사람을 포함됩니다. 광노현 저분도 포함되겠죠 지금. 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위법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죠. 뭐 전과자가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나가서 인신공격을 하고 뭐 절대 이런 사람이 나오면 교육감 선거가 무슨 최악의 선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제 범죄 행위에 속하니까 여러 정당에서 뭐 교육감 광노현 씨의 출마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왕이면 전과가 없는 분이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런 전과라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교육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정광재 의원 그리고 김용남 의원 차례로 듣겠습니다.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감 재출마가 얼마나 초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면 이런 말을 했을까?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적인 판결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한동훈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법적으로 죄를 묻기 전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분명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30억 원이라는 혈세를 토해내지 않고 그분 명확하게 그 법적으로 강제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돈이 없다고 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기탁금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아마
후원금을 통해서 받아서 선거 기탁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보라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서 이게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도 보는 것도 앞으로의 어떤 중요한 선례를 남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김용남 의원님. 전과자는 잠깐만요. 예. 시간이 지금 김용남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형 집행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른바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만 네. 사실은 도덕적이나 상식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거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선거범죄 중에 하나가 후보자 매수거든요. 근데 그거로 실형을 받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선거비 보전 받았던 거를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한 푼도 없다 그래갖고 30억이 넘는 돈을 집행을 국가에서 못한 상태인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무슨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남의 후원 받아서 남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참 글쎄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이런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30초 더 드릴게요. 예, 네 분 감사드립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그날 기시다 총리가 묵은 호텔에서 역술인 천공이 포착됐습니다. 왜 그때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해 천공 측은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친일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김무수 장관인데 학술적 정리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학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법사학자죠. 김창록 교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무엇이었냐? 학계 주류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역시 이제 헌법 취지나 학계 주류의 학설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10년에 일본의 강제 병합에 의해서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고 불과 40일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겨진 거죠. 13년 뒤에.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완전하게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모든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다시 1948년에 재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당연히 1910년부터 이후에 1945년까지는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네. 근데 단지 우리가 거기에 실효적인 지배가 불가능했고 일본 측이 그것을 대리 집행한 거죠. 일본 측의 지배가 들어갔을 뿐이지 그것은 대한제국, 대한민국 그리고 1948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 거죠. 네, 그게 학계 주류의 그렇다고 정리된 생각합니다. 입장이고 네. 정리된 내용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일제 혹은 일본의 시각에 맞춘 그런 발언들이 나올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약간 폄하하는 그러니까 1919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병운동 그리고 1910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만주라든지 또는 윤봉길, 안중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항일 투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무시 같은 거 폄훼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국 시민이 됐다는 말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때 일본 국민이라는 것은 한국 조선 국민들에게 이게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조선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는 조선적이라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 거기는 조총련계 제1교포들이 북한도 싫고 대한민국도 아직 싫어. 그래서 조선적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그건 국적이 아니라 지역명 그대로 딴 일종의 거기에 거주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당시는 일본 식민이었다는 것은 그냥 일본의 지배가 그대로 식민지 근대론이고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 이런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안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부 인사 면면에 뉴라이트 계열이 많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돼 있으면 당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그리고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나서 1948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뉴라이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뉴라이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논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1910년이 불법이었다는 것이고 일본은 1910년이 합법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에서 2018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이었다고. 네. 그런데 계속 일본은 합법으로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제3자 채무 변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 측 논리에 그냥 편승하는 셈이 되거든요.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1910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의 불법이라는 것을 일본에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했더니 일본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역사관을 만들고 추모식을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차기 정권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자부심에 대한 어떤 큰 훼손이라든지 차기 정권에서 이것을 또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숙제죠. 이건 지금 현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 기시다 총리가 다녀갔고요. 조만간 이제 물러나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번의 정상회담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 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데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얻은 게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잃은 게 많다고 보세요? 이런 게 훨씬 많죠. 이런 우리가 게 많다고요? 얻어낸 게 있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소미아라든지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1910년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거든요. 이게 네. 근간이에요. 지금 이것을 아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하려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죄하지 않겠다. 1910년은 합법이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한일 병합이 합법이었다고 겁니다. 주장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 거기에 충실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따라온 겁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의 대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법 정신이라든지 지금까지 외교 방침의 기본을 근간을 뒤흔드는 완전히 굴종외교로 일관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제3자 채무 변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라인야오 사태 우리 정부가 얻어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어쩐 점에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 관계를 너무 믿어서 사실 실리적으로 얻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실용외교, 국민외교라는 게 없어요. 이건 이제 이념외교에 가깝거든요. 네. 국내 역사 논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건 사고 체계로서는. 근데 그런 논점이란 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일본이 원한 걸 다 포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제 하위 변수로서 2차적인 하위 변수로서 만족하면서 여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양보를 받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완전한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거든요.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은 국익외교죠. 이건 대통령이 우방국가 총리라고 해서 사이가 좋은 건 그건 긍정적이지만 네. 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국민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주고받는 외교를 해야 되지 외교는 양보가 없는데 저는 이거요. 나중에 국제정치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이런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력을 갖춘 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차례 양보를 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건 외교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례로서 심지어 이건 연구 대상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연구의 대상이다. 이제 차기 총리가 이제 바뀌겠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과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있거든요. 일본 측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 측은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1990년대부터 이 고노다 아마도 나오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것은 한일 양국이 2010년대까지 만들어 오면서 칸 나오토다마도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반강제적으로 됐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죄하지 않겠다. 1910년은 합법적이었다 주장하면서 역사 왜곡을 계속해왔거든요. 지금 기시다 총리의 한계는 뭐냐면 그런 아베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에 그대로 편승한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쪽도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고 일본에서 차기 총리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3년 기간 동안 특히 기시다 총리의 2년 반 동안 일본 측도 우리의 양보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금방 파탄하기 쉽습니다. 네. 벌써 내년 말까지는 대법원에서 지금 일본의 제3자 채무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이 4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현금화 과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은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윤석열 정부가 쌓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년 말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한일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양보한 것들은 어떤 것도 일본 내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압박이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외교가 정말로 갈방향을 심지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외교라는 것은 한국 국민의 어떤 의사 또는 지금까지의 외교 방침,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면서 대일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 지나친 이념, 한미일 동맹, 대북 대중 억제, 막 캠프 데이비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기력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문가인 한 국회의원이 어제 단도직입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추석 때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급적 멀리 이동하지 마라. 교통사고가 혹시 나거나 했을 때 아마 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하면 좋겠다. 생선 전 같은 거 드시지 마시라. 아이들 혼자 두지 말라. 네,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아프면 안 된다고 답을 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플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답을 한 겁니다. 각자가 극도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각자 도생을 답을 한 겁니다. 질문과는 결이 다른 답이었지만 현실을 잘 말해준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한 답이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중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체지방 감소와 혈압, 혈행, 혈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중년 건강 다이어트 버닝 올로지 올인원.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어요. 불만족 시 전액 환불. 하나만 선택하지 마세요. 실용과 스타일 다 가지세요. SUV에 바라던 모든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엄. 스윗한 거? 스파이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닭 치킨.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